상부위 장관 다 보셨죠? 여기 들으셨던 원장님들 계시고 또 뭐 동영상으로도 보고 계신 분 계시죠?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상부위 장관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하부위 장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부위 장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자체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쉬운 것들인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위장관 구성이 어떻게 됐죠? 구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두, 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장결장, 직장, 항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부위장관과 하부위장관의 경계가 12장 다음부터 됐죠. 12장 끝자락에 트레이치인데라는 데가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부위장관이라 불리는데 결국 공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공장, 회장, 대장,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식도는 한 25cm, 위도 뭐 20, 위는 좀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길이만 따지긴 좀 힘든 부위고 12장도 25cm. 자, 이제 공장부터 소장의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한 6m 정도 나오잖아요. 6m. 근데 공장하고 회장으로 나누잖아요. 소장 자체는 12장, 공장, 회장 이렇게 나뉘는데 공장과 회장은 한 6대4 정도 나와요. 어디가 더 길까요? 회장 뒤쪽이 더 길어요. 그 두 개가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앞쪽 공장은 한 2.5m, 뒤에 회장은 한 3.5m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장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30분, 우리 이제 한식으로 먹을게요. 한식으로. 백반으로 먹을게요. 백반을 먹으면 30분부터 위에서 30분 정도 부숙을 시키고 30분부터 3-4mm씩 한 번에 3-4mm씩 찔끔찔끔 내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는 한 2시간 정도면 다 비워요. 그러니까 30분부터 1시간 반, 2시간 정도까지 12지장 쪽으로 다 밀어냈어요. 그러면 소장에서 12지장 단계에서 회장 말단까지 가는 6m 동안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밥을 먹고 보통 한 6m를 6시간 동안에 움직여요. 근데 생리학 책에 보면 3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나와요. 사람마다 다르고 음식의 질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에 보내고 회장 말단까지, 어떤 사람은 6시간에 보낸다. 이게 무슨 차이죠? 위장관 연동 속도가, 위장관의 힘이 가진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대장에서는 원장님들 대장에 식사를 하시면 대장에 몇 시간 머무를까요? 한 20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대충 회장까지 가는데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잡고 대장에서 20시간 머무르면 합치면 몇 시간 걸리죠? 24시간. 그래서 일일 일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장님들 혹시 오늘 제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따로따로 나올까요? 아침 먹은 똥, 점심 먹은 똥, 저녁 먹은 똥.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장 20시간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다 합쳐져요. 순차적으로 왔다, 뒤에 애들이 계속 대장에서 붙어가요. 그래서 S장 결장 쪽에서 똥이 된 상태로 일일 일동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는 그 위장관에는 신호등이 3개 있거든요. 섰다 가는 곳이 3군데 있어요. 거기가 첫 번째가 어디죠? 위였잖아요. 그죠? 위.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혹은 2시간까지 이렇게 부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염산에다가 펩신에다 섞어가지고 유미즙 상태로 만든 다음에 12장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pH가 낮아지면은 12장 쪽으로 보내고 12장에서 소장까지 6시간 달리는데 회장 말단까지 거기서 다시 한번 정지시켜요. 스탑. 왜 시킬까요? 뒤에 나오지만 대장에는 뭐가 살아요? 세균이 살기 때문에 소장하고 대장은 분명히 잠궈놔야 돼요. 계속 잠궈놔야 돼요. 왜? 열어놓으면 세균이 소장으로 다 침입할 거 아니야. 대장에 엄청나게 세균이 많이 사는데, 그죠? 그래서 소장 말단을 항상 잠궈놔요.
그럼 얘네들 언제 열죠? 밥 먹으면. 위에 신호가 들어가면 위 회장반사라고 신호등을 열어줘요. 밥이 들어왔으니까 소장 너 거기 담아놨던 거 대장으로 흘려줘 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서 위 대장반사 하면서 야 똥도 싸 밑으로 내려가 하면서 마지막 신호등을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신호등이 위였고 두 번째 신호등이 소장 말단이었고 세 번째 신호등이 어디죠? S상 결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에서도 유미즙 상태, 물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분이 쫙 빨리면서 똥이 되잖아요. 고형물이 되잖아요. 그죠? 고형물이 되면 이동 속도가 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이동시키는 거랑 고형물 이동시키는 건 다를 테니까. 그래서 S상 결장 쪽에 쭉 모아놓고 아침에 돼서 밥을 드시면 위 대장반사가 신호가 들어오면서 S상 결장이 꿀럭꿀럭꿀럭 하면서 직장 쪽으로 밀어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위장관의 기본적인 신호등 시스템 3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동 속도까지 알고 계신 다음에 변비나 설사 이런 것들에 대한 병기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헷갈려요. 자,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위장관 이제 하부위장관 피 공급 시스템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순환이기 때문에, 피순환이기 때문에 하부위장관에 이제 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자, 복강내 혈관들이 이렇게 분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짝수장기와 홀수장기만 우선 나누시면 돼요. 짝수장기가 뭐가 있죠? 복강내에? 신장 하나밖에 없어요. 신장에 달린 부신, 그죠? 신장하고 부신 있고, 그리고 또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난소, 고환이 있잖아요, 그죠? 성선이라고 불리는 장기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홀수장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장기는 양쪽으로 빠져나가요. 자, 보시면은 짝수장기는 양쪽으로 빠져나가요. 여기 이제 그 횡격막을 영향하는 혈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첫 번째 요부동맥, 두 번째 요부동맥, 세 번째, 그러니까 L1, 2, 3, 4의 요부동맥 옆으로 쭉쭉쭉쭉 양쪽으로 근육을 영향해야 되니까 나가고, 그리고 그 크게 레날, 그러니까 신동맥이 하나 날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요부동맥과 신동맥만 양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중간에서 여기서 이제 성선동맥을 하나 빼가지고 여기 고환이 여기 있잖아요. 위에서 뽑아요. 위에서 뽑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난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빼서 난소로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홀수장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만 빼면 돼요. 앞으로.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셀리아 갓데리, 복강동맥, 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상장감막동맥, 하장감막동맥. 위치를 보시면 돼요. 우리 신동맥 자체가 L1, L2 그 사이 좀 높은 곳에서 위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셀리아 갓데리는 흉추 마지막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위를 영향할 때 혈관이 되게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척추 쪽, 등 쪽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거기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면은 셀리아 갓데리 T12번, 흉추 12번에서 앞으로 하나가 쭉 빠져나와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큰 장기가 뭐 있죠? 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동맥이라는 큰 분지로 하나 날아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우이동맥을 빼는 거예요, 우이동맥. 그러면서 12지장, 췌장동맥을 같이 빼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는 비장이 있잖아요, 그죠? 비장이 있으니까 비장동맥이라는 걸 큰 거 하나 빼면서 그 가지로 좌이동맥을 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저번주에 얘기했던 게 좌위와 우위, 근위부 위와 원위부 위는 기능이 완전히 달랐었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여기는 분비 세포들이 살고 여기는 조절 세포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 분지도 이렇게 다르고, 이제 복강동맥관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상부위장관의 피순환 시스템이고 복강 내의 혈액 공급 시스템이라는 거죠. 원장님들이 L1, L2, L3, L4 여기 요부파열에다 넣는 게 요부 동맥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자극하는 피 많이 땡겨올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부 위장관의 피부 공급을 볼 거예요. 소장부터 대장, 직장, 항문까지를 피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원장님들, 그러니까 여기 상장간막 동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빠져나와요? L1 위치에서 상장간막 동맥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되게 높은 위치예요. 거기서 나와서 얘가 나와서 어딜 넘어가죠? 12장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12장은 복벽 후 장기였잖아요, 그죠? 엄청 뒤에 있는 장기거든요. 그 앞을 이렇게 감아 돌아가요. 그래서 상장간막 동맥 증후군이라고 그랬잖아. 상장간막 동맥이 12장을 조이는 거예요. 초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겠죠. 12지장이 상장간막 동맥을 바깥으로 조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상장간막 동맥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오른쪽으로 맨 처음 분지가 뭐냐면 미들 콜릭 아트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결장 동맥이라고 위에부터 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소장이 위에 있어요? 대장이 위에 있어요? 대장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행결장 요쪽을 맨 먼저 분지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결장 동맥, 오른쪽 결장을 영양해주고 나머지 밑에 하부 분지들이 소장 6m를 다 영양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시스템 우선 알고 계시고, 자, 대장.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잖아. 중결장 동맥이 여기까지 영향을 했고, 여긴 뭐냐? 하장간막 동맥이 어디서 나왔죠? 배꼽 부위에서 나와요. L3 부위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배꼽 좌측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좌결장 동맥 요쪽 좌측 대장 쪽을 영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위도 좌우의 혈관 분위기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장도 반 잘라야 돼요, 대각선으로. 우결장, 횡행결장,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 잘라가지고 좌측과 우측이 기능이 달라요. 피 공급도 다르고, 위도 좌측과 우측이 기능도 다르고 피 공급 시스템도 달라요. 우리 뭐 좌열 우기 하잖아요, 그죠? 선현들이 이런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피 공급 시스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장간막 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장간막 동맥. 그럼 장간막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간막이 뭐냐면요, 우리 뭐 메센트리라고 불리는데, 그냥 지방 패드예요, 지방 패드. 그래서 뒤쪽에는 메센트리 장간막이 있는 거고, 앞쪽에는 그레이트 오멘텀 대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대망 한번 볼까요? 피부부터 걷어낼게요. 피부 걷어내고, 피하 조직 걷어내고, 근육층 걷어내고 있는 게 대망이에요. 앞쪽 지방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소장, 대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걷어내면 그 밑에 장간막이라는 지방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타고서 이 장간막에 혈관, 신경, 림프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장간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간막은 물이 찰 수 있어요. 물이 차서 붓는 공간이에요. 이쪽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혈관 이런 게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장, 소장, 위장 간의 피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 원장님들이 조습, 건비 조습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 장간막이 부어있는 걸 가라앉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물들을 쫙 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창출, 백출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런 데들이 부어있는 것들을 좀 조절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습이, 말 그대로 습이 차거든요.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그 심의가 맨날 그러잖아요. 심의를 꿈꾸며가 장간막은 중초다, 3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3초일 가능성이 높은 게 단순하게 장간막을 통해서 다 소장, 대장 다 들어갔잖아요. 혈관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장기예요. 순환장기. 3초 순환이잖아요. 상중하 순환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면역장기예요. 인체에 림프구들이 여기에 80% 정도 살아요.
온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한 7, 80%가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이체 면역을 얘네들이 다 조절해요. 림프절이 여기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면역장기예요. 3초가 뭐죠?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장갑막 자체가 그런 3초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면역과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맨날 그러잖아요. 장갑막이 중초다. 소장, 대장을 영양해주는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엄청 싸우잖아요. 쉼터에서도 임상방에서 옛날에 3초는 유형의 장기냐 무형의 장기냐라고 이렇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심의를 꿈꾸면은 이게 유형의 장기이고 장갑막을 얘기하는 거다. 옛날 사람도 그렇게 봤다.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개념에선 3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개념이고 기능적인 거지. 근데 볼까요? 근래 이제 양방 애들도 장갑막을 장기로 봐요. 인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3초 자체, 그러니까 장갑막 자체를 새로운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난소나 오장육부처럼 새로운 장기로 보고 있고 이제 싸운 거거든요. 유형의 장기냐 무형의 장기냐 뭐 노달 필요는 없는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3초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따가 면역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면 거의 3초의 기능하고 재우기에도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부터 하부위장 간의 시작인 공장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건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하부위장 간 구조랑 피 공급 시스템이랑 피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담고 있는 장갑막이랑 그 앞을 덮어주는 지방 조직인 대망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소장만 들어있지 공장은 안 들어있어요. 회장도 안 들어있고 소장만 들어있어요. 근데 소장은 뭘 합친 거예요? 12지장, 공장, 회장을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근데 12지장은 또 상부위장 간에 들어가. 그러니까 소장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공장, 제주넘. 이 왜 공장일까요? 빌공짜 썼잖아요. 빌공짜. 그죠? 왜 빌공짜를 썼을까요? 그 죽은 시체들을 해부해보면 이 부분은 다 비어있대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죽었어. 1시간 이내에. 그러면은 다 그 음식물이 어디 들어있어? 위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밥을 먹고 한 3, 4시간 있다 죽었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다 회장 쪽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해부해봤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이라 불러요. 몇 미터라고 그랬죠? 2.5m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제주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상피세포, 세포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조직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공장은 엄청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회장도 같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하실하고 지상하고 나눠져요. 크립트라고 부르거든요. 크립트. 여기 뭐냐면 지하실이란 뜻이에요. 지하실에 살고 있는 세포와 지상에 있는 세포들이 달라요. 자, 원장님들 위 세포들 아시죠? G세포, D세포, 벽세포, 주세포, ECL세포 봤잖아. 그죠? 걔네들 어디 살아있을까요? 걔네들은 가스트리핏이라고 갱도에 살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분비샘 세포들은 땀이랑 비슷해요. 땀샘이 위로 솟아있어요. 박혀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위는 갱도를 파놓고 그 안에다가 세포를 깔아놨어요. 분비세포들을. 근데 소장은 흡수를 해야 되잖아. 위는 거의 흡수 못하잖아요. 그죠? 소장은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모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육모. 그래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하실에 있는 세포와 지상에 사는 세포들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하실에는 어떤 세포들이 살까요? 엄청 중요한 세포들이 살겠죠. 그리고 다치면 안 되는 세포들이 지하실에 사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줄기세포, 스템셀.
얘네들은 스템셀이 이렇게 생산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올려보내는 거예요. 원장님들 요 세포 저랑 며칠 같이 살까요? 요거 하루 이틀, 길면 3일, 더 길면 4, 5일까지 나랑 같이 살아요.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얘네들 계속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세포를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줄기세포에서. 여기 맨 바닥에서 줄기세포들이 세포들을 분화, 성장시켜가지고 위로 올려보내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여기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물이나 어떤 독성 물질 때문에 육모 구조가 날아갔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 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래에 그 스템셀, 줄기세포도 살지만 여기 파네스셀이라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파네스셀이 살아요. 이게 뭐냐면 원장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디펜신이라고 항생제예요. 항생제. 세균을 막아주는 그런 디펜신, 그 항생 물질을 뿌려대요. 근데 지하실에만 뿌려요. 왜 지하실에만 뿌릴까요? 줄기세포를 보호하려고. 여기서 파네셀, 물론 줄기세포에서 분화되는 세포인데 여기서 줄기세포 갖다 놓고 옆에 파네셀 분화시켜가지고 디펜신 뿌려가지고 지하실을 보호해요. 줄기세포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조직이 날아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분화시킬 수 있게. 여기는 뭐 그 트랜짓 앰플리파잉 셀, 이동하다, 교체하다, 뭐 환승하다, 앰플리파잉, 그 증식, 증폭, 그러니까 이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린 세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술잔 세포들 몇 개, 얘네들도 스템셀에서 분화된 애들이겠죠. 그리고 위장관 내분비 세포, 그 엔테로 엔도크린 셀이 살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세포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예요? 흡수 상피세포라고 불리는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상피세포들, 소장세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닫히면 끝나요. 여기가 닫히면 어떻게 돼요? 섬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 구조로 그냥 막아버려, 메꾸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태선화되거나 뭐 아니면은 굳은 살 되는 것처럼 그냥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닫히면 안 되니까 그런 디펜신을 뿌려주는 파네스셀 같은 것들도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위와 소장 표면의 구조적 차이는 뭐랬죠? 소장은 육모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육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솟아있는 구조예요. 솟아있는 구조. 지하실도 물론 있지만 위는 솟아있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지하 갱도를 파놓은 구조예요. 거기다가 세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라고 표현할게요. 요게 위 표면이에요. 위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주세포, 벽세포 뭐 다 갖다 놓고 여기다 술잔세포를 여기다 잔뜩 갖다 놨잖아요. 그죠? 술잔세포가 되게 많아요. 위에는. 왜? 위산도 있고 펩신도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술잔세포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소장은 육모 구조를 갖고 있고 흡수해야 되니까 흡수상피세포들을 쫙 깔아놓은 거죠. 그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 지하실에 살고 있는 세포는 아까 했지만 스템셀과 파네스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공장세포들의 분화 과정, 이게 뭐 공장뿐만 아니라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들을 계속 생산해서 계속 올려보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올려보내고 있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다. 교체되고 있다. 며칠 주기로? 2, 3일 주기로. 자,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위장관은 다쳐도 며칠이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2, 3일이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피부세포는요? 더 오래 걸려요. 30일 걸려요. 아토피 같은 거, 각질층이 날아갔어. 그 회복하는데 생리적으로는 30일 걸려요. 훨씬 더 길어요. 기관지 상피세포 비슷해요. 하루 이틀이면 회복돼요. 그러니까 피 공급이 많은 곳일수록 세포 주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세포가 더 빨리 교체돼요. 기관지 점막세포들, 위장관 점막세포들은 금방금방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약을 쓰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피부는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 못해요. 회복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파네스 세포가 아니는 스템셀을 보호하고 있다. 뭘로? 디펜신으로.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공장에 가장 많이 사는 세포는 당연히 흡수 상피세포들이 제일 많겠죠. 그죠? 95% 이상이 흡수 상피세포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흡수를 하는 세포들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공장과 회장의 흡수 비율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장님들, 공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까요? 회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까요? 길이는 공장이 더 짧았었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먹었을 때 대부분 흡수되는 공간이 어딜까요? 느낌적으로 회장일 것 같잖아요. 더 길고 뒤쪽에 있고, 그죠? 공장에서 다 빨아먹어요. 공장에서. 12장 공장 단계에서 웬만한 영양소는 다 흡수돼요. 왜냐하면 공장의 그 흡수 상피세포가 8배 정도 더 많아요. 육모 구조를 훨씬 더 많으니까 표면적 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은 흡수장기예요. 소장을 세 부분 12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12장은 소화장기라고 보고, 공장은 흡수장기고, 회장은 면역장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소장은 공장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흡수 상피세포가 회장보다 그냥 좀 뻥튀기 해서 10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흡수 자체가 10대 1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포들, 뭐 술잔세포, 파넷세포, 줄기세포, 뭐 아니면은 위장관 내분비세포 여러 가지 사는데, 메인 기능을 하는 엔테로사이트, 흡수 상피세포, 소장 상피세포를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흡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 여기 안에, 그러니까 12지장 단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지장 단계 내려가서 아밀라제가 나와가지고 뭐까지 분해해요? 이탄당까지 분해했잖아요. 그죠? 2당류까지. 그죠? 기억나시죠? 자, 메가당, 서당, 설탕, 그리고 유당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긴 상태가 뭐예요? 메가당, 유당, 혹은 설탕 상태예요, 여기는. 그럼 얘가 소장 상피세포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요 미세 육모라고 부르잖아요. 육모 구조의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미세 육모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 뿌리냐면, 메가당이 있어요. 메가당이 여기에. 메가당이 있으면 여기다가 뭘 뿌려요? 말타젤 뿌려가지고 메가당을 포도당을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당이 여기에 있어. 유당. 우유를 먹었어. 유당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락타젤 뿌려가지고 갈락토스와 포도당으로 또 쪼개가지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설탕이 들어왔어. 설탕이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수크라젤 뿌려가지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가지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으면 위에 들어와서 펩신이 분비돼가지고 폴리페피드, 단백질을 듬성듬성 조각을 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리고 12장 단계에 들어가서 트립신이 나와가지고 2개짜리, 아미노산 2개짜리, 3개짜리로 잘게 쪼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형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펩티다제를 뿌려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쪼개가지고 흡수되는 거죠.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담즙이 유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흡수되는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원장님들. 지금 한 게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침 발라서 빨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 발라서. 자, 그러면 소장상피세포들이 포도당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한번 볼게요. 단당류 상태가 들어와야지 흡수할 수 있잖아, 세포들은. 그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포도당을 먹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부르잖아요. 포도당 수송체, 당 수송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세포들은 포도당이 1번 메인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죠? 에너지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무조건 먹어야 살아요, 세포들은.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포도당 잎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글루트 1, 1번이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글루트 2는 뭐냐면요. 원장님들 포도당을 먹는 애들도 있지만 먹고 소비하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뱉어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누가 있죠? 소장 상피세포가 포도당을 빨아먹고 혈관에다 싸줘야 되잖아, 그죠? 간세포가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을 가지고 당신생,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액 속에 싸줘야 혈당이 상승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장도 마찬가지로 당신생을 통해 가지고 아미노산 같은 거를 포도당 전화해서 혈액 속에 쏴줘야 돼요. 포도당을 싸는 애예요. 1번은 먹는 애, 2번은 싸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뭐냐면요. 포도당에 더 예민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더 많이 섭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뇌세포, 신경세포, 태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에 엄청 민감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신경세포들은 다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죠? 지방산 이런 거 안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루트 3번은 뇌, 브레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잎이에요. 포도당 잎. 자, 글루트 4번은 뭐죠?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인슐린이 작동해야지만 움직이는 애예요. 인슐린.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과 근육세포가 갖고 있는 포도당 잎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글루트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다 필요 없고 과당만 빨아먹는 애예요. 과당. 원장님 그럼 갈락토스는요? 그러면 갈락토스는 1, 2, 3, 4, 5 다 붙어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먹는 애, 싸는 애, 더 빨아먹는 애,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애. 그리고 5번은 과당 빨아먹는 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글루트 4만 보고 넘어갈게요. 글루트 4. 글루코스, 포도당, 트랜스포터 4번. 네 번째 잎이 뭐냐면요. 얘는 세포질 안에 숨어 있어요.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딱 들어와가지고 세포막에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수용체에 붙으면 글루트 4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표면으로 잎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은 1번 잎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1번 잎에다가 4번 잎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을 쭉 빨아오겠죠. 그죠?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조직인 간하고 근육들이 인슐린을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소장상피세포가 포도당을 빨아먹잖아요. 그죠? 빨아먹어야 되는데 원장님들 소장내광, 그러니까 위장관 안쪽하고 소장상피세포하고 어느 쪽에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을까요? 어느 쪽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포도당이 위장관 쪽에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 뭐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이당류였잖아요. 이당류. 메가당, 설탕, 혹은 유당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농도가 높지 않아요. 포도당 농도가 위장관에는. 소장상피세포가 침을 발라줘야지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체 세포 중에 소장상피세포, 흡수상피세포가 포도당 농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도당 잎들 있잖아요. 글루트 1, 2, 3, 4, 5번. 얘네들은 밥을 먹는데 에너지를 쓰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농도 확산에 의해서 넘어와요.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글루트 1, 2, 3, 4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확산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소장상피세포는 1, 2, 3, 4, 5 갔다가 포도당을 빨아먹을 수 있어요? 어느 쪽 농도가 더 높다고 그랬어? 상피세포 안에가 포도당 농도가 더 높잖아. 밖으로 셀 거 아니에요. 그죠? 밖으로 셀 거 아니야. 거꾸로. 빨아들이려면 못 빨아들여요. 글루트 같다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같다는 소장상피세포들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쓰느냐면요. ATP를 소모하는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써요. 소듐이 뭐죠? 소금. 소금 채널을 써요. 나트륨 채널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소장상피세포고
소장 내강이에요. 여기에 이제 얘가 침 바를 거 아니에요? 침을 발라가지고 뭐 말타아제를 뿌려가지고 메가당을 포도당을 쪼갰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못 넘어와요. 왜? 여기가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글루타 갖다는 못 빨아먹어. 근데 12장 쪽에서 뭐 뱉었어요? 중탄산 나트륨 뿌렸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들 밥 먹을 때 뭐 먹어요? 소금 먹잖아. 소금 섭취하자. 짜게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은 무조건 세포 안쪽이 더 농도가 낮아요. 무조건 빨려 들어가요. 그 채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흡수 기능이잖아요. 그죠? 흡수 기능.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능이잖아요. 소화해서 흡수하는 건데 어떤 채널을 쓴다? 소듐 채널을 쓴다라는 거예요. 짠 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기가 없으면 이제 흡수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원장님들 감자를 그냥 쪄서 먹었어요. 그리고 감자 칩? 아니 햄버거 집에 나오는 거 그거.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소금에 쪄려 나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확 찌는 거예요.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은 훨씬 더 많이 빨리 흡수돼요.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빨리 살쪄요. 감자를 그냥 먹었어. 그러면 그냥 내 중탄산 나트륨 정도에 의해서 지연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흡수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짜게 먹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위장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흡수가 안 돼. 혈당이 잘 상승이 안 돼. 기운이 없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당을 빨리빨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고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짭짤하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거꾸로 먹어요. 생나물에다가 소금간 안 하고, 국에 소금간 안 치고, 한 밥에다가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흡수가 더 안 되는 거지. 소화는 다른 문제예요. 소화와 흡수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흡수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뚱뚱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짜고 맵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접근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소듐 채널을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저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과당은 어떻게 흡수될까요? 과당은 아까 했잖아요. 글루트 5번. 소장 상피세포에 글루트 5번을 갖고 있어요. 글루트 5번은 자 볼까요? 글루트 5번은 스몰 인스테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에밖에 없어요. 왜? 소장에서 과당을 흡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에 가서 처리해서 포도당을 전환시켜서 혈중에는 포도당만 떠다녀. 과당을 먹어도. 갈락토스를 먹어도 간에 가서 포도당을 전환시켜서 혈중에는 포도당만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과당을 먹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갈락토스를 먹을 이유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소장만 먹으면 돼. 걔네들 빨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글루트 5번을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아까 글루트는 그랬잖아요. 농도 확산에 의해서 넘긴다고. 세포 안에 과당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서 글루트 2번 똥 싸는 애로 뱉어내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때요? 매우 느려요. 자, 원장님들 단당류 중에 갈락토스, 과당, 포도당 중에 흡수가 제일 빠른 게 뭐라고 그랬죠? 애기들 먹는 거. 우유, 유당, 갈락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갈락토스는 여기 두 군데 다 붙어요. 그리고 그 소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여기에 붙는데 포도당보다 더 잘 붙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1번으로 흡수돼요. 유당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100, 기준을 100으로 보면 갈락토스가 110이었고 포도당이 100이고 과당은 43밖에 안 나와요. 속도가. 왜? 처리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원장님들 기본적으로 소장 상피세포들이 여러 가지 마지막 분해 요소를 뱉어가지고 단당류로 바꾸면 SGLT, 포도당이나 갈락토스는 얘네들이 빨아먹어서 글루트 2번으로 똥 싸는 애로 혈관에다 뱉어내주는 거예요. 뱉어내주면 얘네들이 간문맥을 따라서 간에 가서 혈당 조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소듐 채널을 쓴다는 거 꼭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흡수가 지연되는 사람에게 과일을 줘야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과일을 먹을 때 소금을 쳐서 먹나요? 의미가 없죠? 과일은. 근데 과일은 설탕 성분이 많잖아요. 그죠? 설탕이 있기 때문에 설탕은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포도당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토마토 같은 거 먹을 때 혹은 뭐 먹을 때 설탕도 치지 않나? 소금도 치고 설탕도 치고 소금 치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단백질은 소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소장인데 어디예요? 공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공장.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육포는 어떻게 만들어요? 소금에 절여 만들잖아요. 그죠? 뭐 안 썩게 방부 역할을 하는 역할도 크지만 똑같은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자,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단백질도 소듐 채널을 써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소금 간을 무조건 하잖아요. 원장님들 돼지고기나 소고기 구울 때 뭐 뿌려요? 소금. 왜? 흡수시키려고. 감자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미노산은 인체가 소장이 흡수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가. 자, 단당류는 3개밖에 없었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입이 간단해. 2개만 있으면 돼. 글루토5랑 SGLT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아미노산은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개의 입을 다 만들어 놓지 못해요. 우리가 섭취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20가지 정도의 입을 다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까지 쪼개져야지 흡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구라예요. 디펩티드, 트리펩티드 형태로 더 많이 흡수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미노산 2개, 3개가 붙은 것들이 이제 디펩티드, 트리펩티드잖아요. 그냥 편하게 20가지 입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덩어리째 흡수해요. 세포들이 덩어리째 빨아들여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미노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꼭 아미노산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디펩티드, 트리펩티드 형태로도 흡수를 해요. 왜?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나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입구녕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럼 펩타이드 형태,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형태와 아미노산 형태 중 어느 쪽이 흡수가 더 빠를까요? 이게 더 빨라요. 디펩티드, 트리펩티드가. 왜? 그게 훨씬 많아서 농도 의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먹어야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 소장 상피세포들이 이런 형태로 먹고 있다는 거. 물론 아미노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화 시켜가지고 입을 만들어서 빨아들여요. 근데 그 빨아들인 입도 뭘 쓴다? 소듐 채널을 쓴다. 라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현대 의료 상식 중에 소금에 대한 혐오증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당연히. 근데 안 먹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노인네들은 고혈압, 당뇨, 비만인 분들 빼고 노인네들은 소금 섭취 조금 필요해요. 그래야 체액도 좀 보존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영양소 중에 하나, 지방은 어떻게 흡수될까요? 지방은 그냥 간단해요. 지방은 여기 요거 우리 담즙이 하는 역할이 뭐죠? 지방을 유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단백질이나 녹말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엄청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적으로 쪼개줘야 돼. 녹말을 이당류로 부시려면 아밀라아제가 꼭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지만이 엄청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쪼개진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지방은 중합체, 그러니까 지방끼리 서로 화학적으로 엄청 강하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퐁퐁만 타주면 돼요. 퐁퐁.
우리 기름때 벗겨낼 때 퐁퐁 타잖아요. 그죠? 세제로. 그 퐁퐁 역할을 하는 게 뭐였죠? 담즙이었잖아요. 그죠? 담즙을 뿌려주면 퐁퐁이 나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퍼뜨려줘요. 미쉐레 형태로 이렇게 감아주는 건데 요 안에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여기서 뭘 뿌려요? 리파제를 뿌리면 지방산이랑 글리세롤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걔네들이 여기 다 빼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콜리션 요거 뜻이 뭐죠? 충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벽에 닿으면 그냥 빨아먹어요. 지방은 어떤 채널을 쓰지 않고 그냥 빨아먹어요. 물론 여기 밑에 이제 뭐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세포막에 닿으면 지방은 빨려 들어간다. 충돌되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 성호르몬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콜레스테롤 기반이잖아요. 지질 기반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수용체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이 단백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세포막에 가서 자기 모양이랑 똑똑똑 맞는 애가 있어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서 흥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용성 호르몬은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핵수용체라고 부르잖아요. 핵수용체. 그거 어떻게 돼? 핵수용체니까 DNA, RNA 합성에 관여하는 거예요. 성선을 분화시키고 세포들의 생장화수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도 똑같이 세포막을 그냥 지나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질 성분이니까. 흡수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작용해요? 핵 내에 관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D, E, K 다 물론 비타민 K는 그 혈액 응고에 관여하지만 A, D, E 이런 애들은 세포들의 생장화수장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노화에도 관여하고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지질 성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세포를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호르몬도 그렇고 비타민 A, D, E, K도 그렇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당질 코르티코이드, 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도 똑같은 작용을 그래서 핵수용체에 관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석유 제품들이 있잖아요. 석유 제품, 화학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 원장님이 엄청 많이 쓰잖아. 그죠? 걔네들이 발암 물질이 되는 이유예요.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못 들어가. 자기랑 꼭 맞는 구조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석유 제품들은 지질 성분이잖아요. 그죠? 지질 성분. 얘네들이 화학 제품들을 뭐 플라스틱을 빨아먹거나 씹어서 먹거나 뭐 물론 안 들어가는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지질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세포 안에 가서 핵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암 물질이 되거나 혹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는 지질 성분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이 지질을 물에 녹이는 수용성으로 변환시키는 것들이 이제 간의 해독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성분이 매우 위험하다. 이런 정도까지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은 흡수가 중요하잖아요.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흡수 상피세포부터 우선 살펴봤고 흡수가 중요한데 당연히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을 어떻게 흡수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살펴봤던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냥 간단히 복습하는 거예요. 지하실에 스템셀이 살고 있는데 스템셀이 파네셀로 분화되면서 파네셀이 디펜신을 뿌려가지고 여기에 항생을 하고 있다. 세균을 다 때려잡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하실을 보호하는 세포가 파네셀이다. 어디서? 공장 단계에서. 자, 그러면 소장은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무균 상태, 거의. 뭐 1억 개 정도 존재하는데 1억 개는 의미 없는 숫자예요. 세균으로 보면은. 네. 자, 음식물이 소장은 흡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흡수하는데 세균이 살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멸균 처리가 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멸균 시스템이 소장 단계에서 3가지가 있었잖아요. 들어오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위산으로 거의 다 죽여요. 위산으로. 3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산제를 쓴다거나 혹은 그 3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 항히스타민제나 PPI 같은 걸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멸균이 안 돼요. 끓여도 있어요, 원장님들. 혹은 배추, 상추잎 같은 거 그냥 먹으면 세균 엄청 많아요, 거기에. 그럼 먹으면, 제산제 먹으면 멸균이 안 된 상태로 소장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장 내에서 과증식돼요. 그럼 뭐가 유발돼요? 설사나 흡수장애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이 위산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죠? 퐁퐁이에요. 퐁퐁. 담즙으로 세균을 거의 다 때려잡아요. 12지장에서. 위에서 위산으로 때려잡고 12지장 넘으면 담즙으로 다 때려잡아요. 그럼 거의 멸균 상태, 제로 상태가 무균 상태가 된 상태로 음식물이 넘어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세균이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마리 정도는. 그걸 뭘로 방어해요? 파네셀이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까지 내려오는 그 항생물질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장루수증후군 원장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세균들이 살아서 소장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면 뭐가 되죠? 크론병이 되는 거예요. 크론병. 원장님들 크론병 아시잖아요. 그냥 이따 다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생물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뭘 먹어요? 항생제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또 하나 이제 요것도 엄청 중요한데 위장관 내분비 세포, 엔테로 엔도크린 셀, 요거 보면은 뭐냐면요, 흡수 상피 세포는 뭐예요? 그냥 영양소들을 마지막 단계에 분해하고 빨아들이는 역할만 해요. 혹은 자기가 상처 입잖아? 그럼 거기를 복구하라는 면역적 학적 신호밖에 안 내요. 아무것도 못해. 위장관 기능을 조절해요, 못해요? 못해요. 정보들을 인체 전체에다가 야, 밥이 들어왔으니까 뭐 소화효소 분비해, 부교감 흥분시켜, 위장관 운동해 라는 명령은 누가 내려요? 흡수상피 세포가 아무것도, 얘네들 바보예요, 바보. 빨아먹는 애들 그냥 먹기밖에 못해요. 그거를 엔테로 엔도크린 셀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 할 때 했잖아요. G세포에서 밥을 먹으면 pH가 높아져서 G세포가 그 pH를 읽고 가스트린을 혈중에 분비했잖아요. 그죠? 혈중에 분비하면 그 얘네들이 날아가서 벽세포, 주세포를 자극해서 염산하고 페시딘을 분비시켰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소화 흡수는 얘네들이 다 해요. 위장관 운동이나 혹은 뭐 위장관 소화효소 분비, 샘분비나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만드는데 엄청 복잡해요. 위장관 호르몬이 제가 본 거는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원장님들 처음 들어보는 호르몬들이 엄청 많아요. 호르몬도 있고 신경펩티드, 여기서 내장 감각한테 쏴주는 거예요. 야, 밥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신호물질 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로토닌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쏴주는. 뭐 위로 치면 히스타민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얘가 바깥의 정보를 다 읽어줘요. 정보를 읽어서 얘는 결국에는 조절세포예요. 조절세포. 소화흡수를.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분비하는 위장관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 뇌를 건드려줘요. 배고프다, 배불렀다, 이런 거 있잖아. 소화시켜라, 지금 위가 비었다, 위가 차있다, 소장이 차있다, 비었다,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경에다도 뿌려주고 호르몬, 혈액에다도 뿌려줘가지고 위장관도 움직이고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근데 엄청 많은데요, 위장관 호르몬이 엄청 많은데 생리학적으로 좀 다 안 밝혀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이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아마 원장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맞아요. 흡수상피세포는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2, 3일 노동자예요. 노동자. 일하고 죽어나가는 애예요. 얘네들은 그걸 진두지휘하는 엄청나게 정교한 똑똑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랑 술잔세포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복습 한번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장 단계에서 웬만한 영양소들은 다 빨아먹는다. 왜? 흡수상피세포가 회장보다 한 8배, 9배 이렇게 많다. 그럼 흡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흡수상피세포는 누가 만든다? 줄기세포가. 어디서? 지하실에서, 크립에서. 그리고 거기에
줄기세포를 보호하려고 파네셀에서 디펜신 뿌려준다. 위산이랑 담즙 자체가 또 항생 한번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흡수상피 세포들은 이제 빨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빨아들인다? 웬만한 세포들은 다 글루트, 포도당 수송체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왜? 소장상피 세포 내에 포도당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듐 채널을 이용한다. 단백질도 소듐 채널을 이용한다. 지방은 그냥 부딪히면 넘어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장관 내분비 세포에서 위장관을 다 조절하는 신경펩티드나 혹은 위장관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 위장관을 전체 조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자체가 부교감 신경이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 정도로만 보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회장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